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희입니다. 4월의 마지막 주말입니다. 이제 벚꽃이 지고 그 꽃잎이 펴있던 자리에는 초록색의 나뭇잎, 풀잎들이 새 옷을 입으면서 여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게 체감될 때 환절기 건강도 참 중요한데요. 여러 가지 건강을 챙기는 영양제, 음식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제철 음식을 먹는 게 건강에 좋다고 하죠. 봄철 제철 음식이라 하면 봄나물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산이나 들을 지나다 보면 눈에 익숙한 나물들이 보여서 봄나물을 뜯으며 채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봄나물을 채취할 때 뜯는 장소 또 생김새에 따라 독초가 있는 경우가 있어 철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디어 언어 시간에는 다가오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여러 가정의 달 기념일들의 어원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열린 라디오 이번에는 미디어 속 언어를 재해석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5월에는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하는 기념일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 기념일들의 어원과 유래에 대해 알아보죠. 매일경제의 어원 칼럼 말로콤즈 시리즈를 연재하고 계신 신동광 작가와 함께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어원탐정 말로콤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5월에는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념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굉장히 익숙한 날들이지만 어원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자, 그럼 5월에는 어떤 뜻이 있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5월은 한자어로는 문자 그대로 5번째 달을 의미합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요. 밋밋하죠. 그런데 반면 영어 어원은 좀 재밌어요. 영어로 5월을 뜻하는 메이는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봄의 여신 마이아에서 온 말입니다. 마이아는 라틴어로 큰, 많은을 의미하는 마그누스의 비교급 단어예요. 그래서 더 큰 풍요를 가져오는 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 왠지 날씨 좋은 날 회사에 가는 것도 기분이 그닥 나쁘지 않은 왠지 그렇죠. 설레는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네요. 네, 맞습니다. 공감하죠. 5월은 역동적인 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해도 길어지니까 맞아요. 일에 몰입하기 가장 좋은 시기 같습니다. 네. 6월 되면 또 더워지잖아요. 네, 지금이 정말 딱 좋은데 좀 네. 아쉬워요. 점점 봄이 짧아지는 것 같아서. 네. 자, 넉넉한 수확을 확신하면 이런 좋은 날씨에 출근을 해도 일이 왠지 잘 될 것 같습니다. 설레고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소개할 날이 바로 5월 1일 노동절입니다. 힘쓸로 움직일 동 명절 절자로 구성된 말입니다. 네, 정식 명칭은 근로자의 날 이렇게 부르죠.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지정했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여기서 근이라고 하는 거는 열심히, 부지런히 이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좀 이 유래가 네. 약간 좀 아쉬운 게 있어요. 북한이 노동이란 단어를 사실상 먼저 선점해서 우리가 노동이란 말을 쓰고 근로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추정들이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일본어로도 노동절을 노동축제를 뜻하는 로도사이라고 부르고 있는 걸 보면 노동이란 단어는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좀 민감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 어떻게 시작된 기념일인가요? 본래 1886년 5월 1일에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 약 8만여 명이 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대됐고 전 세계 노동계에도 영향을 줬죠. 네. 이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을 전 세계에서 5월 첫날이란 뜻의 메이데이 혹은
노동자들을 위한 날을 의미하는 워커스데이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네. 5월의 첫날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 요구에서 시작해서 이 메이데이 이렇게 불렸군요. 전 세계 대부분 나라들이 5월 1일을 그렇게 기념하는데 네. 정작 이 출발점이 된 미국에서는 이 나라도 이념적인 이슈 때문에 노동절을 바꿨어요. 네. 그래서 매년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레이버데이라고 지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메이데이 하면은 그 비행시 구조 요청 신호로 메이데이 메이데이 이렇게 외치는 걸 뉴스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관계가 저도 있을까요? 메이데이를 구조 신호로 먼저 들었었어요. 네. 이제 노동절이라는 거는 나중에 20살 넘어서 알았던 것 같고요. 그 메이데이가 원래 프랑스어로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를 뜻하는 브네 메데에서 왔다고 합니다. 여기서 브네는 오다, 메는 나, 그리고 에데는 돕다를 뜻하죠. 이 표현을 발음이 비슷하게 영어화한 말이 바로 메이데이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노동절 메이데이가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구조 요청 메이데이였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또 의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예, 이게 노동자분들이 화내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참 재밌네요. 노동절과 메이데이의 유래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날은 어떤 날인가요? 날짜 순으로 보면은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고 5월 8일 어버이날이 이어서 오는데요. 네. 워낙 잘 아시는 날들이라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날은 소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만든 말 어린이와 연관이 크죠. 우리는 예전에 어린이를 애나 아이로 불렀어요. 그래서 어린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유약하고 뭔가 의존이 필요한 모자란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아이들의 인권은 상당히 열악했죠. 지금은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히 가혹하고 힘든 환경이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 인격체라는 어린이란 말이 우리 사회에 남긴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어버이날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아우르는 말이에요. 원래 어머니날에서 미국의 어머니날에서 시작을 한 날이거든요. 네. 그런데 1973년부터 아버지께도 감사하는 어버이날이 되었다라고 하죠. 솔직히 아버지들이 많이 서운했을 거예요. 네. 미국에서도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네요. 어머니날만 있었으면 아빠들이 너무 서운했을 것 같네요. 네. 어린이의 어린 인격체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고요. 네. 어버이날 이야기를 좀 더 해보면 미국에는 아버지 날도 따로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원래 어머니의 날이 5월 둘째 주 일요일인 어머니 날과 네. 6월 셋째 주 일요일인 아버지의 날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무렵이 1970년대가 한창 바쁘게 성장하던 시절이라서 한꺼번에 기념한 것 같다고 추측해 봅니다. 그때 또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해서 뭔가 허례허식을 간소화하고 실용적인 어떤 사회적 이념에 대해서 사회적인 활동에 대해서 강조하던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네. 미국은 그러면 지금 어머니의 날과 아버지의 날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예,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기념일은 스승의 날이겠죠? 5월 15일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5일로 지정된? 네, 그 5월 15일이 세종대왕께서 태어나신 날이래요. 그런데 그게 음력이었을 텐데 왜 5월 15일일까라고 궁금해하실 텐데요. 요거를 이제 음력을 양력으로 이제 몇 차례 환산을 해보니까 네. 대략 그날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세종대왕께서는 한글을 창제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가르침의 큰 기반을 마련해 준 분이잖아요. 맞죠, 그렇죠.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옛날에 정보와 지식의 공유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굉장히 소중한 그런 혜택이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네. 이런 세종대왕님께서 존경받는 것처럼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존경받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5월 15일이라고 지정했다라고 합니다. 와,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네, 그럼 언제부터 이 스승의 날이 시행이 됐을까요? 이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면은 5월 15일도 아니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길지도 않아요. 1958년 충남 논산에
그 강경읍에 강경여고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네. 이 학교 학생들이 은퇴하고 병중에 계신 선생님을 찾아가서 위문한 데서 시작됐다는데요. 이 미담을 훌륭하게 여긴 청소년 적십자 충남협의회가 1963년 9월 21일을 은사의 날로 지정해서 시행했는데요. 네. 64년부터는 스승의 날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날짜도 5월 15일로 지정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교권 추락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이 무색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교권이 많이 추락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리고 그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아니라 주변 학생들도 굉장히 큰 어떤 상처를 받고 있죠. 그런데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란 말은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이 말이 옛날 우리나라 문헌을 찾아보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저도 읽어본 글에 따르면은 당나라 때 승려 도선이라는 분이 교계율의라고 하는 책에서 처음 거론한 말인데요. 옛날 중국의 승려들은 수업료를 받거나 대가 없이 정성껏 부모님처럼 제자나 후배들을 이끌어줬다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때 나온 말이 스승의 그림자를 밟지 않는다라는 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기가 일본으로 전해집니다. 9세기 무렵에 일본의 승려 안현이 썼다고 추정되는 동자교라는 어린이 교육책이 있습니다. 네. 일본에서 아주 큰 인기를 끌었고요. 우리나라에는 일제의 강점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우리나라 문헌에서는 해방 직후 신문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쓰인 말은 아니라는 방증이죠. 그런데 좋은 이야기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교육에서 일어났던 그런 비극들 때문인 거죠. 그때 교사들은 학생들한테 무지막지하게 폭력을 행사해서 권위를 세웠었는데요. 수업 시간에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왔고 회초리질 이상의 가혹한 체벌들을 자행했어요. 끔찍하네요. 예. 그래서 이러한 잔재가 남아서 폭력이 해방 후에도 우리나라 교육의 고질적인 병폐로 자리 잡았었고 특히 1970년대 남학생들은 이런 어마어마한 가혹행위에 항상 노출돼 있었어요. 네, 저도 구전으로 전해 들어온 얘기로만 네. 그 시기에 선생님들의 어떤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체벌 이상의 어떤 정말 폭력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듣곤 했는데 네. 또 다른 날들이 있을까요? 5월에 또 어떤 날이 있죠? 네, 마지막으로 부부의 날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2003년 5월 21일에 처음으로 시행된 날인데요. 말 그대로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하게 가정을 일궈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날입니다. 네. 부부 하면 이 어감이 참 다정하게 들리는데 예, 어떻게 만들어진 말인가요? 우리말로도 어감이 좋은데요. 사실은 한자어예요. 남편 부자와 아내 부자로 이루어진 말인데요. 그 남편 부자라는 한자를 보면은 사람이 머리에 비녀를 꽂은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사람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 비녀를 꽂은 건데 네. 이 말은 결혼을 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결혼을 한 남자를 뜻하는 얘기죠. 그리고 아내 부자는 여성이 비녀를 든 모습을 뜻해요. 그래서 요게 이제 남녀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현대의 시각이 아니라 이 글자가 만들어진 옛날 고대 중국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네. 그 시대상으로 보면은 그렇게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네. 영어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처럼 부부란 말은 없어요. 굳이 의역을 하자면은 네. married couple이나 husband and wife 정도로 쓸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커플의 라틴어 어원이 코퓰라예요. 요건 이제 코가 함께란 뜻이고
퓰라가 닫다라 뜻이에요. 함께 닫다를 뜻하는데, 네. 이제 함께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겠죠? 남편 husband는 집의 주인을 뜻해요. 여기서 hus는 house를 뜻하고, band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을 뜻하거든요. 네. 부인 wife는 고대 용어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여성을 뜻하다가 14세기 들어서 가정의 주인이란 뜻으로 그렇게 의미가 자리 잡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두 말을 함께 고려해 봤을 때, 이 같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근로자의 날부터 부부의 날까지 5월의 대표적인 기념일들을 알아봤는데요. 고민 대신 기쁨이 가득한 5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로콤즈의 신동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4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입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첫 번째로 어떤 내용 짚어볼까요? 최근 변화를 시도한 코너들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 장단점을 짚고자 합니다. 지난 2월부터 두 차례 방송된 월간 빌런방지위원회는 YTN 라디오에서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로 목소리가 친숙한 조인석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패널로 출연해 이혼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코너 취지와는 달리 사례로 든 상황이나 당사자들을 흥미 위주로 가볍게 소비한다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네. 먼저 코너 제목인 월간 빌런방지위원회부터 그렇습니다. 방송에서 빌런은 가정관계의 파탄을 가져온 유책 배우자를 지칭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빌런이라는 단어를 유행처럼 쓰게 된 시작이 악인이지만 미워할 수만은 없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인기를 끌면서였습니다. 네. 거기에 최근에는 악인을 뜻하기보다는 나와는 조금 다른 개성을 가졌거나 민폐를 끼치는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빌런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책 배우자의 의미를 희석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네. 제목부터 좀 자극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들을 소개하며 재미를 주고자 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불쾌감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조인석 변호사는 사례 속 유책 배우자를 모모 지옥에, 이 부분은 제가 방송에서 적합한 표현인가 싶어 모모로 변경한 것인데요. 네. 모모 지옥의 변태 스크루지, 제비들의 여왕 아내의 수상한 핸드폰, 신상녀 중독남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소개한 표현을 들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도 한 번에 잘 와닿지 않았고요. 사연을 듣다 보면 적합한 표현이 아닌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성관계에 집착하는 구두쇠 남편을 굳이 모모 지옥이라고 자극적인 제목을 달 필요는 없어 보였고요. 아내가 유흥업소를 포함해 수차례 외도를 했다고 해서 제비들의 여왕이라고 표현한 것도 과장되게 느껴졌습니다. 예. 특히 계속해서 새로운 여성을 만나는 남편을 신상녀 중독이라고 한 부분은 문제로 느껴졌습니다. 신제품을 좋아하는 여성을 잃은 신조어였던 신상녀를 새로 나온 여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었는데요. 사실 그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상대 여성을 처음 만난 거지 해당 여성이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 새로 태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인간을 상품화시켜 소개한 것은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극적이라는 의견 전해주셨고요. 이 코너에 대해서 또 해주실 말씀이 있다고요. 네, 무엇보다도 해당 코너가 이혼을 방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라고 밝힌 것과는 무색하게 이런 유책 배우자를 소개한 뒤 해결책으로는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 아니다 싶으면 빨리 피해라는 조언을 한 것이 아쉬움을 주었는데요. 예. 17일 소개한 수차례 외도를 하고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출산한 아내와 헤어진 남편 사연의 경우 남편 입장에서는 친자도 아닌 아이를 10년 동안 키우는 등 충격과 피해를 입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혼을 하고 아내가 남편의 아이를 포함해 두 아이를 모두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가정의 최종 피해자는 결국 부모 중 한쪽과 헤어지게 되며 상처받은 아이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족이 해체되면 한 명의 가해자와 한 명의 피해자로만 끝나거나 나뉘는 게 아닙니다.
조인섭 변호사가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가정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언을 많이 해주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너무 빌런이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춰 내용을 구성한 것이 총체적인 문제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좋았던 부분도 있을까요? 반면 지난 7일 이슈 초대석에서 최문순 화청군수가 출연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온종일 돌봄 모델을 시행하고 있고 대학 등록금과 해외 유학비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교육 정책을 소개한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모니터링할 때 수도권 청취자를 대상으로 정부 기관 및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자체의 정책과 생활 정보를 전달한다고 소개했었는데요. 이처럼 종종 역으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지역 사례를 소개하는 것도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팩트체크 주제 봄나물에 중금속이 들어있다인데요. 쑥, 냉이, 달래, 봄하면 떠오르는 봄나물들인데요. 요즘 도시 하천이나 도로변 녹지에서 봄나물 뜯는 분들 많이 보입니다. 이런 봄나물에 중금속이 들어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식약처는 지난달 전국 지자체와 함께 국민들이 많이 섭취하는 봄나물을 수거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점검 결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도는 110건 중에 4건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됐고요. 충북은 50건을 검사했는데 모두 기준치 이내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은 54건을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 3건이 잔류 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네. 경남은 22건을 검사했는데 모두 안전한 걸로 나왔고요. 이게 사실 해마다 봄맞이로 하는 검사인데요. 중금속과 잔류 농약에 대해서 검사하는데 대부분 안전한 걸로 나옵니다. 일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해서 폐기하고 생산자를 고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네. 이 검사 대상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매장에서 구입하는 봄나물은 대부분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로변이나 하천변에서 직접 채취한 봄나물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도시 하천이나 도로변에서는 봄나물을 뜯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나 마트에서 판매하는 봄나물은 마음 놓고 드셔도 되겠고요. 네. 하천이나 도로변에서 뜯는 건 좀 위험하다라는 건데 직접 뜯는 거는 왜 위험한가요? 식약처는 도로변이나 하천변 봄나물 채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단 주변 등에서 자라는 나물은 중금속 수치가 높을 수 있으므로 채취나 섭취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도로변은 자동차의 타이어나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납이나 카드뮴, 아연 이런 오염에 취약하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도시하천은 하천을 따라서 도로가 조성이 돼 있어서 오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봄철을 맞아서 해충 방제 작업을 위해서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중금속이나 농약에 오염돼 있는 걸 굳이 드실 이유가 없죠. 중금속의 경우는 아무리 박박 씻어봐야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군요. 네. 자, 그러면 도로변이나 하천이 아닌 곳은 어떨까요? 도시 지역이 아닌 산속이나 농촌 지역은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네, 식약처의 과거 조사를 살펴보면 도로변이나 공단 주변 등 오염원이 없는 야산이나 들녘에서 채취한 봄나물은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것도 주인이 따로 있는 사유지인 경우에는 산림보호법이 정하는 임산물 무단 절취에 해당돼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네. 흔한 봄나물 중에 독초와 생김새가 비슷한 나물도 있다면서요? 네, 봄나물과 생김새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요. 모르고 따서 드셨다가 큰일을 당하는 일이 왕왕 있으니까 네. 이 도로변, 하천변에서 봄나물 직접 해서 드시는 거는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식약처의 자료에 따르면
독초를 산나물로 오인해 섭취해서 발생한 식중독 안전사고는 거의 매년 발생하는데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3명이 숨지고 80명이 넘는 분이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봄철에 독초로 인한 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봄에는 꽃이 피기 전에 싹이 돋아나는 시기라서 봄나물과 독초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원추리와 여로 그리고 명이나물이라고 또 부르는 산마늘과 박새, 곰치와 동이나물, 우산나물과 삭간나물 이런 것들이 형태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자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식약처는 독초와 구별하기 어려운 봄나물은 채취하려고 하지 말고 시판되는 걸 구매해서 섭취하십시오. 이렇게 권고를 합니다. 주인 없는 땅에서 나는 아무도 안 가져가는 봄나물 좀 따서 먹는다는데 어떻냐 뭐 이렇게 얘기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한강공원 같은 곳에서는 이 나무를 캐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서울시가 조례로 금지하고 있는 식물 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네, 마트에서 구입해서 나무를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요즘 언론에서 계속 현미와 관련된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미에 발암물질이 들어있다는 내용인데 이건 사실인가요? 먼저 좀 보도를 살펴보면요. 제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믿고 먹었는데 현미 1급 발암물질 무기비소 백미보다 많다. 이게 조선일보 보도였고요. 현미밥 매일 먹었는데 발암물질이 믿었던 건강식의 배신 YTN 보도고요. 현미가 백미보다 위험하다. 1급 발암물질 함량 24% 높아. 건강매체인 하이닥 보도고요. 쌀겨 때문에 현미 먹은 사람 어쩌나 발암물질 많다고 역시 건강매체 헬스조선의 보도입니다. 5살 미만 어린이에겐 현미 먹이지 마세요. 이유는 이 동아일보 보도고요. 모두 최근 발표된 해외 연구 논문을 인용한 보도인데요. 네. 제목만 보면 현미밥을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내용이란 말이죠. 이 보도들은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연구진이 위험 분석이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이 논문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국산 현미와 백미의 비소 함량 및 노출량 비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백미보다 현미가 비소 함량과 무기비소 농도가 높은 걸로 나타났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이 비소를 발암물질 1군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서 암을 일으킨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물질이다 이런 뜻이고요. 이 비소는 독성이 강해서 조선시대에는 사약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미에 발암물질인 비소가 백미보다 많이 들어있다 이런 연구 논문이 실제로 있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현미를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닌데요. 이 비소는 암석의 풍화작용과 퇴적작용을 거치면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의 연소, 제련과 폐광산 등 산업활동, 비소 함유 제초제 등 인위적인 요인을 통해서도 토양과 지하수에 축적이 되고 먹이사슬을 통해서 인체에 유입이 되면 다양한 질병을 유발합니다. 최근 연구는 이 쌀의 높은 비소 농도는 관계수, 그러니까 농사 짓는 물이죠. 관계수와 토양의 비소 함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네. 농사를 짓는 물과 땅이 오염돼 있으면 벼에 비소가 축적된다는 건데요. 특히 이 비소는 쌀겨 부분에 더 많이 축적되는 걸로 보고돼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벼의 겉껍질인 왕겨를 벗겨내면 현미가 나오고요. 이 현미의 겉부분인 쌀겨를 벗겨내면 백미가 되는데요. 이 비소는 쌀겨 부분에 더 많이 축적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쌀겨를 벗겨낸 백미는 당연히 현미보다 비소 농도가 낮게 되는 거죠. 현미가 백미보다 비소 함량이 높다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인데 문제는 그 함량이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냐 이런 겁니다. 따라서 이 미시간 주립대 연구는 미국산 쌀의 비소 함량과 미국인에 대한 건강 영향에 주목을 했는데요.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현미가 쌀겨에 함유된 이 추가적인 영양소 때문에 백미의 건강한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구진은 미국인의 밥상에서 백미를 현미로 대체하면 건강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 같은 이 트렌드를 검증한 겁니다. 현미의 비소 함량이 높은 걸로 우려가 되는데 과연 안전할 것인지 이걸 짚어본 건데요. 네.
연구 결과 백미보다 현미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미국인의 비소 노출 추정치가 더 높은 걸로 나타났지만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준은 아닌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어린아이는 성인보다 체중 대비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현미 섭취는 식품맥의 비소 노출을 더욱 크게 증가시키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현미만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생후 6개월부터 24개월까지의 영유아 그룹은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네.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고 미국 논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관련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2018년에 나온 국내 비오염 논토양에서 재배한 현미와 백미 중 비소화학종 함량이라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 논문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쌀 주산단지 100곳에서 재배한 현미와 백미를 수거해서 무기비소의 평균 함량을 측정했는데요. WHO의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코덱스 기준을 밑도는 걸로 나타나서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는 2022년 현미에 대한 무기비소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쌀에서 비소 검출 수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토양과 농업용수의 오염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대체로 우리나라의 백미와 현미의 비소 검출 수준이 미국보다 낮은 걸로 나타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은 비소 걱정 때문에 현미밥을 꺼릴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식품 당국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건강에 대한 내용을 전하는 매체들이 정말 많은데요. 농약 걱정 없이 과일을 씻는 법에 대한 정보도 많이 전달이 됩니다. 네. 과일을 제대로 씻지 않으면 농약 때문에 건강에 피해를 입게 된다는 뜻일까요? 굉장히 이 보도만 보면 위험할 것 같은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나라는 농약안전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산 농가는 농약관리법에 따른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 기준에 맞춰서 농약을 사용하면 잔류 농약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고요. 그리고 농산물이 생산되고 수입 유통되는 단계에서는 농약 잔류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면 해당 품목은 수거되고 폐기됩니다. 해당 생산자는 농약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요. 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해마다 국민이 많이 섭취하는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 농약 및 동물용 의약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사해서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조사에선 애호박, 당근 등 농산물 320건을 대상으로 총 513종의 농약 잔류량을 조사했는데요. 모두 기준에 적합한 걸로 나왔습니다. 잔류 농약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농약 잔류량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 노출량 평가를 실시했는데요. 일일 섭취 허용량의 9.5% 이하로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매해서 소비하는 농산물에 잔류하는 농약 때문에 우리가 큰 탈이 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러면 식품안전당국이 추천하는 농산물 세척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식약처가 권장하는 세척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딸기는 잘 무르기 쉽고 잿빛 곰팡이가 끼는 경우가 많아서 농약으로 곰팡이 방지제를 뿌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딸기를 물에 1분 동안 담근 후에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으면 잔류 농약은 말끔히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꼭지 부분은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고요. 네. 잔털과 주름이 많은 깻잎이나 상추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농약 잔류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다른 농산물보다 더 오래 씻는 게 좋다고 하고요. 네. 5분 정도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으면 대부분의 잔류 농약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파는 뿌리 쪽에 농약이 많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잎 부분에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든 잎과 함께 겉껍질 외피를 한 겹 벗겨낸 다음에 물로 세척하는 걸 권장을 하고요. 배추와 양배추는 가장 겉잎에 농약 잔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3장 정도 겉잎을 떼어내고 물에 잘 씻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오이는 흐르는 물에 표면을 스펀지 등으로 문질러 씻은 다음에 굵은 소금을 뿌려 문지르고 다시 흐르는 물에 씻으면 안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현미와 나물, 건강을 위해서 챙겨 먹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안전한 섭취 방법을 잘 숙지해서 건강하게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였습니다. 네, 열린 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앱, 또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은 머라이어 캐리의 Always Be My Baby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